근데 저는 그 책에 뭐 그렇게 큰 의무감이나 이런 게 별로 없고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휴식이죠, 휴식. 책에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건데. 책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숭배하거나 혹은 정반대의 태도를 천시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책은 그냥 책이다. 네. 재미로 읽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재밌는 책만 읽는 거죠. 재미없는 책은 그냥 중간에 덮어버리는 건데. 책을 꼭 읽어야만 되고 뭐 책이 정말 대단한 거는 아닌데 그거 말고 또 뭐 책보다 나은 것도 좀 별로 없다는 생각도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책 보고 노는 거보다 그래서 얘는 과묵해요. 네. 입이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조용한 걸 좀 좋아해가지고 도서관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 아주 조용해요. 네, 제 소재도 책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아주 조용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처자 하나 콕 찍어 인생의 쓴맛과 고독과 허무에 관해 설법한 뒤에 비록 더럽고 딱딱하고 못생긴 손일지라도 용기 내어 쭉 뻗으리라. 이거 이런 무가치한 짓이 있나? 오, 야 이거 해볼만 한데? 이야 멋지다 멋져. 그거 참 정말 미스테리하다. 참. 에휴, 허접한 인생. 네. 기존 애니메이션에서 탈출구가 없겠냐고 물었어요. 그 대답을 오늘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데 어떤 생각이셨어요? 보시다가. 뭐 애니메이션은 재밌게 봤는데 저는 이렇게 한 가지를 쭉 오랫동안 해본 적이 없어서 저랑은 좀 별로 상관없게 느껴지네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귀엽고 뭐 발랄하지만 내용은 되게 찌질하고 궁상 맞고 그리고 굉장히 짠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으실지 모르지만 일반 직장인들, 그 직딩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처절한 현실을 얘기하고 있죠. 15년 넘게 죽도록 일했는데 빚더미 앉아있다. 너무 서글프죠. 네. 저희 방귀에 대해서 하는 그 나온 내용 있잖아요. 방귀를 모으면은 6년 9개월 이상 모으면 핵폭탄의 필체가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진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은 제가 할 얘기 좀 있는데 방귀에는 CH4, 메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량으로. 이게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에너지가 떨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들도 이 문제가 어떻게 모으냐거든요. 예. 직접 장치를 두고. 아무것도 아닌 애니메이션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죠. 네. 그럼 책 얘기를 해볼까요? 네. 책 이야기. 근데 어쨌든 이게 돈에 대한 책이거든요. 네. 결국은. 근데 돈에 대한 강의를 하시잖아요. 대표이사님으로서. 네. 그렇죠. 네. 꽤 큰 기업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예, 사회적 기업이라서 되게 작은 기업이고 돈도 못 벌고 돈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돈을 못 벌어서
예, 매달 굉장히 돈 걱정에 시달리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돈에 관한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책 컨셉하고 비슷한데요. 좀 가난해도 어쨌든 가난한 게 아니고 가난한 게 찌질한 게 아니고 뭐 때로는 아주 도발적으로 부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요. 그 좀 더 이제 자유로워지라는 얘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보다 훨씬 유쾌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이 책 만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돈에 대한 강의를 직접 하시는 분이고 사이 군은 예. 돈이 없는 삶을 사시잖아요. 실제 아니 뭐 그냥 필요 없는 별로. 그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유기농 펑크를 하시는데 그게 네. 어떤 컨셉입니까 말하자면? 그냥 뭐 유기농 트렌드라서 트렌드를 쫓는 네. 네. 묻어가는.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그걸 좀 풍자하는 뭐 의미도 좀 있고요. 실제 귀농을 하신 거죠 일종의.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귀촌이시죠, 귀촌. 뭐 그렇다고 농사- 볼 수 있죠. 네. 농사는 진짜. 농사를 지으려고 시골에 간 건 아니고 어쨌든 좀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좀 게으름뱅이로 살아 보려니까 시골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좀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 도시에서도 또 이렇게 가난뱅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만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골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본격적인 얘기 좀 더 하겠지만 저도 이 책을 읽은 느낌을 이제 한마디로 하라고 하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돈 없이 사는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 네, 많이 나오죠. 예, 또 나오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저항 뭐 이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이거는 돈에 대한 태도 좀 더 확장하면 삶에 대한 태도 결국 기죽지 말고 살자 내 방식대로 그런 태도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인지 VCR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제목부터가 수상하다. 가난뱅이의 역습이라니 뭔가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게다가 자본주의를 업신여기는 노골적인 포스까지. 아 이거 만화야 뭐야. 표지도 헷갈리게 한다. 좀 유심히 보니까 어디선가 본 그림인데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패러디했단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이걸 내가 어디서 봤겠냐. 자 일단 만화는 아닌 모양인데 그럼 목차부터 스캔 들어간다. 아우 현란하고 신선하네. 이 책은 격차 사회의 승자반인 우등반을 향하느라 평생 시시껄렁한 일을 해야 하는 노예가 되는 기술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공짜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몸에 익히는 데 도움을 줄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책은 우리 가난뱅이 계급의 서바이벌 기술 실용서인 셈이지. 자, 어때? 침 넘어가지 않아? 야, 이거 부자가 못돼서 안달인 이 시대에 공짜로 사는 법이라니? 이게 또 내용은 얼마나 기상천외한지 배꼽이 2m는 빠져나갈 것 같다. 싼 방을 구하는 방법부터 노숙 방법, 밥을 공짜로 얻어먹는 방법은 물론 엽기적인 데모를 일으켜 사회적 모순에 항거하기도 한다. 그 방법도 구체적이고 신통방통한데 더군다나 가난해도 존엄한 원칙이 있다. 빌부터 살되 자신도 남에게 베풀면서 살라고 한다. 이게 바로 당당하게 없이 사는 법이라나? 하지만 이 책을 가난뱅이 매뉴얼로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장난처럼 저지르는 행동의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쓰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까의 고민이 녹아있다. 10중 8구 누군가는 이 책을 격이 떨어지는 삼류 퍼포먼스라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반면 누군가는 희열감에 얼떨떨할런지도. 아무튼 책은 말한다. 자본주의의 덫 속에서 가난뱅이도 세상을 설계할 수 있다고. 과연 그런가?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 성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책은 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
돈이 없이 사는 법에 대한 기술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이 비디오 보기 전에 네. 윤경 씨가 바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돈 없이 사는 태도에 대한 얘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뭐 없이 사는 것까지는 얘기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최대한 적게 품위 있게 사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면은 그런 처음에 저는 이 책 그 서문부터 이렇게 확 이렇게 임팩트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한 대목이 있어서 읽어드리면 정사원으로 일하면서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집도 사고 해서 이제는 우등반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자네. 우쭐거릴 일이 아닐세. 안 된 얘기지만 자네도 이미 각 잡힌 가난뱅이란 말씀이야. 진짜 우등반이란 말이지 잠깐 일을 쉬거나 몇 년쯤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돈이 굴러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놈들이라고. 이런 놈들은 무지무지 노력하고 무지무지 재수가 좋아해. 그리고 남을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릴 용기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져 버리는 자전거 같은 우리 인생은 자타공인 가난뱅이란 말씀. 모범수냐 문제 아니야.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야. 저는 이게 뭐 여기 일본도 다르지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사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재수가 좋고 내가 노력하면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워낙에 시축이 많다 보니까 뭐 그래서 입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고 집 사갖고 집값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뭐 이렇게 사는데 사실은 계속 기다려봤자 나에게는 그런 행운이 오지 않는 그런 노예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하셨는데 격차사라는 말이 결국 요즘 한참 많이 쓰이는 양극화 사회와 네. 똑같은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일본도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1억 총중류, 그러니까 1억 인구가 전부 다 중산층. 그게 모토였고 실제 그렇게도 믿고 살았는데 네. 90년대부터 소위 이제 격차 이게 결국 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불러온 네. 아무리 일을 해도 네.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게 아닌 자꾸 이제 개인의 문제로 지금은 사실 자꾸 얘기하고 네. 개인이 노력하면 된다 혹은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한 거다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이 격차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그런 사회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계층 워킹 푸어 이 그룹은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하는데도 도저히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근데 여기서 이 격차 사회라는 게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분석하는 것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한 2% 3%를 제외한 나머지 97%는 결국은 뭐 중산층이어도 빚내서 집 사야 되고 애들 사교육비에 허리 휘고 애들 다 졸업하기도 전에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가지고 그래서 서랍 안에다가 사직서 넣어놓고 그렇게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면서 매일같이 강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돈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써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애들 교육비 써야 되고 뭐 적어도 나도 교육받고 이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못 사는데 우리 아이들 교육까지 못 시키면 얘네는 나보다 더한 삶을 살지 않겠느냐라는 공포심. 중하위 계층은 아예 좌절감이고 중산층은 뭐냐면 공포심인 거예요. 그렇게 이 격차 사회가 그러니까 비단 양극화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소수만이 독점한 부를 위해서 97% 노예처럼 산다. 저는 너무 통쾌한 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말자. 너무 쉬운 해법을 내놓고 있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별로 다르지 않은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전위세를 월 1,600원밖에 안 낸다고 하는 싸이군의 생존 기법. 제가 보기에는 이분보다도 훨씬 더 그 서바이벌 스킬이 뛰어나신 것 같은데 네. 1,600원이 가능합니까 그게? 그 뭐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그건 지금은 그렇게 살진 않는데 지금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처음 시골에 내려가서 경남 산청에 살 때는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1,600원. 보통은 한 600원에서 800원 사이. 호롱불 키셨어요. 600원, 아니, 800원이요? 그 전등만 켜놓으면은 네. 정말로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검침원 제외하면은- 아저씨 오셔가지고 네.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 사이 예. 그 외모를 보고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냉장고 없고 텔레비전 없고 세탁기 네. 없었고 뭐
전자레인지나 이런 거 당연히 없었고 그 전기를 사용하는 물건 하나도 거의 없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불편한지 모르고 거의 뭐 기가 충만해 있을 때라 예. 나야말로 그 어떤 자기 만족감에 젖어있던 때였죠. 지금은 많이 타락했습니다. 지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난하게 살려고 뭘 제가 어떻게 한 적은 없고요. 저는 저절로 돈이 없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이걸 살아야 되지 하는 어떤 상상력들이 저절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가난이 상상력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을 때는 못 느끼던 것들을 상상하게 되고 다른 방법들을 또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가난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핍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부족해야 사람이 창조적이다. 예, 이게 맞아요. 너무 풍요로우면 분명히 함정이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필요 이상의 풍요는 오히려 굉장히 사람을 그 지루하게 만들고 그리고 끝도 없는 그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계속 이렇게 추구하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불편한 건 끝이 있는데 편한 건 끝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이제 공포심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전자제품이나 이런 걸 왜 자꾸 사냐면 남들이 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나만 뒤처질까 봐. 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한 번 뒤처지면 이 패자 부활이 된다거나 나하고 하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남들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까지 욕심을 안 내더라도 최소한 남들 비슷하게는 하고 싶어서 다들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욕심을 줄여라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자면 다 줄여야 돼요. 모두가 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광고가 아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수기 광고 엄마 우리 집은 뭐 이래서 아이까지 그 대동해서 야 우리가 어쩌다가 그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내가 걸치고 있거나 내가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받는 세상 그래야만 될 것이다라고 계속 실시간 세뇌를 당하잖아요. 실시간 세뇌 당하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도 거기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역시 이쪽 부분이랑 먹고 사시다 보니까 얘기가 터지니까 화가 많이 나 있죠. 얘기가 터지니까 네. 물밀듯이 네.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 반면에 사회이구는 네. 특별히 이론은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네. 없습니다. 일본 민주당이 집권할 때 슬로건이 뭐였냐면 생활 정치예요. 생활. 생활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낸 거거든요. 네.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도 복지라는 단어가 태어났는데 같은 의미거든요. 그렇죠. 시대가 정말 네. 사람들이 무한 경제에 내몰리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나고 하면은 다시는 패자부활의 기회가 없는 것 같고 승자들이 다 독식하고 여기서 불안을 느끼는 거죠. 네. 한국이든 일본이든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저자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근데 보면은 이제 부모님 얘기가 나와요. 그 아버지가 젊은 시절 어느 순간 셀러리맨이다가 작가 선언을 하고 네. 우리 집 이제 밥 없다. 뭐지? 굶는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고 어머니 역시 그 자급자족 생활, 떠나버리고. 아나키스트 생활을 한다면서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거죠. 이런 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회사 들어가야 된다 그런 압력을 받지 않은 건데 네. 그래서 이런 인간이 탄생한 거죠. 저는 불안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저희 부모님이 예를 들면 제가 전화를 많이 썼어요. 전화 그래서 고지서가 평소에 5만 원인데 뭐 20만 원이 나왔다, 50만 원이 나왔다. 예를 들자면 그럼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혼을 내고 화를 그렇죠. 내시죠. 네. 고지서를 콧구멍에 넣는다든가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그 돈을 대신 내주죠. 네. 네. 저희 그 모친은 고지서를 굉장히 해맑게 웃으시면서 네. 저한테 네가 내라 네. 던지고 사라지세요. 혼을 낸다니까 네.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걸 내가 내는 거죠. 열심히 네. 어떻게든. 깔끔하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기대거나 의지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대신 내가 책임질 수만 있으면 되니까 액수가 얼마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네, 우리 아이가 용돈 줬더니 다 쓰고 준비물 살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도 그 얘기를 해요. 일단 첫 번째 부모들이 잘못하는 건 그 야단칠 일이 아니잖아요. 애들은 다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준비물 어떡할래? 했더니 우리 아이가 엄마가 도와주면 안 돼? 그래서 안 되지. 근데 준비물 안 해가면 어떻게 되는데? 물어봤더니 손바닥 맞아.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참 아프겠다.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님하고 굉장히 네. 비슷한 타입이신데 제가 결혼을 한 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랜만에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저 결혼하려고요. 그랬더니 보통은 이제 누구냐 이렇게 네.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저희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언제? 그러니까 누구냐는 네가 결정할 상황이다 이거죠. 네. 우리가 갈 수 있게 언제인지 알려다오. 너무 멋지시네요. 그런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네, 뭐 그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나중에 모셔서 축의금을 내셨어요. 네. 아, 저도 그래요. 그럼 사유는 직접 사실은 이 그 마스모토 네. 하지메 씨가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기술들을 실제로 활용하며 창의력을 발휘하며 사셨겠네요. 뭐 길거리를 그냥 안 지나다녔어요. 뭐 주술 거 없나? 누가 쓸만한 거 안 버렸나? 네. 그리고 막 전화가 와요. 사희 지금 여기 뭐 좋은 거 엄청 많아요. 빨리 와요. 제가 그때 직장 다닐 때였는데 조그만 트럭이 있었어요. 네. 가서 실어가지고 그럼 걔네들이 이제 한 대여섯 명이 같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사실은 한 20명이 같이 사는 거죠. 공공주택도. 예. 그러면 텔레비전이 보통 4대씩 있었고 컴퓨터도 한 4-5대. 그리고 뭐 푸드코트 같은데 만약 어디 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푸드코트 있다. 그럼 들려서 누가 남긴 거 없나. 그래서 또 주워 먹고 옥상에다가 파 같은 거, 네. 상추 같은 거 조금씩 심어가지고 네. 파는 가위로 자르면 계속 나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 하지만 주워 먹는 건 기술이라고 하기는 좀. 아 근데 그건 뭐 기술은 아니지만 네.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워 먹으려면 보통 하기 힘들죠. 제가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기술들 중에. 예, 기술 중에 기세루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친구들이랑 늘 하던 건데 그 단어를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기차를 타는데 아, 예를 들면 제가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 서울을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제가 자주 쓰던 수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영등포까지 끊어요. 그리고 구포에서 부산까지 끊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거죠. 네. 철도청에서 굉장히 싫어할. 그렇겠죠.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 들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네. 표가 없었는데 그 여승무원이 와서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표를 막 있었는데 어디 갔지 막 찾는 척했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측은 기준이 아니었을까?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단발기를 들고 다니니까 네, 이러고 이렇게 딱 의심스러운 사람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의심스러워 보이니까. 저도 주로 이럴 때 걸려요. 그래서 제작진이 네. 질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분이 고시원에서 이제 사시는 분인데 돈도 없고 애인이 만나자고 하는 것도 두렵다.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되느냐. 굉장히 허접한 질문이죠. 네. 저희는 지금 이렇게 신자유주의도 얘기하고 막 있는데
이런 질문 올렸더니 여기 답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꽤. 왜냐하면 남의 얘기 같지 않았나 봐요. 네. 그래서 읽어보면은 질문이 또 그렇다 보니까 답도 크게 우리가 기대할 건 없는데 예를 들면 쪽방촌으로 이주해라. 거기가 더 저렴하다. 라든가 아니면 이제 통신사 상품 소개도 좀 있어. 이게 더 싸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이거 굉장히 와닿네요. 고시원에 총무로 취업하세요. 반값이 면제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무도 왜 그런 고민을 하냐 그러니까요. 라고 하진 않아요. 네. 모두들 남의 얘기처럼 듣지 않고 질문 이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남 얘기 같지 않은 거죠. 다들 비슷한 두려움 느끼는 거죠. 용돈이 조금 많거나 적거나 할 차이일 뿐 다들 자기가 벌어서 사실은 여자친구하고 마음껏 쓰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해결책,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남의 일처럼 여기진 않았다, 사람들이. 거기서 시사점이 있지 않나. 네. 요 내용 자체는 별 볼 거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갑자기 제가 궁금해진 건데 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까요? 근데 다들 행복해지고 싶지 않나요? 여기 이런 시스템, 네. 돈에 의해서 내몰리는 시스템의 문제를 느끼는 사람은 사실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적지 않아요. 실제 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 거기에 내몰리고 있는 스스로에 대해서 네. 굉장히 불안해하고 네. 이런 시스템 이외에는 없는가 네. 하는 고민들을 개인 단위에서도 하고 일본 얘기니까 자꾸 일본 얘기 하지만 네. 일본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생활 정치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 초대 민주당의 이제 정권을 잡고 총리가 내건 게 우회 정치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회 이게 뭐냐면은 왜 박애 그러니까 단어는 좀 다르지만 네. 자신의 주장은 프랑스에서 말하는 박애처럼 네. 공동체주의 네.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자. 네. 그러니까 방향은 이제 서로를 생각하는 신자유주의 이런 경쟁이 결국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남한테 이길까. 근데 이제 그 방향을 틀어서 이제 서로를 생각하고 우회 그 단어가 좀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 뉘앙스가 좀 다른 단어긴 우리는 하지만 이제 좌편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우회라고 표현했어요. 네. 이제 박애가 아니라 네. 우회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욕구들이 막 있는 거죠. 우리가 네. 이 책을 고른 이유도 사실은 그런 욕구가 안에 있으니까 그런 책을 고른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공동체가 무너졌죠. 커뮤니티가. 네. 지역 커뮤니티가 무너져서 네. 근데 그런 지역 공동체를 다시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런 곳에 사시는 거군요, 실제.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삶의 질도 높이고 비용도 낮춰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쓸 돈을 모아가지고 자꾸 이런 내 이웃과 관계를 되살려야만 결국 나의 삶도 안전하고 내 아이들 미래도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고 예, 돈도 좀 덜 벌어도 되고. 이웃이 일종의 사회 안전망 역할까지 그렇죠. 하는 거군요. 공동체가 사회 안전망이죠. 그리고 같이 좀 가난한 애들끼리, 그러니까 게으름뱅이나 가난한 애들끼리 이렇게 저도 친구들이랑 맨 어울려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였으면 아마 그렇게 못 살았을 텐데 그렇죠. 네. 우르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거의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사는 게 재밌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서로 위로가 어떤 영향들을 되고. 네. 주고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 책을 읽었다는 뭐랄까 입증을 위해서도 한번 읽어주시죠. 아니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여기 그 부분을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생활을 하자는 부분인데 거꾸로 말하면 목욕탕은 하루에 23시간 정도 비어 있다는 것이고 세탁기는 거의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일부러 비싼 돈을 들여 이런 것을 독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공유할 수 있다면 공유하는 쪽이 훨씬 이득이 아닐까. 기본적으로 공동사용이라는 수법을 써볼 만하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원룸 아파트를 빌리려면 6에서 7만 엔은 내야 한다. 하지만 방 하나, 부엌 하나짜리 방을 빌리려면 10만 엔 정도 든다. 방 둘, 부엌 하나라도 10만 엔 좀 넘는 수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탁기나 냉장고 등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물건을 사람 수로 나누어 사면 싸게 살 수 있고 수도요금과 전기요금도 모두 나누어 내면
상당히 절약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저자도 결국은 왜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되느냐? 응? 내가 중요하고 내 방식대로 살 거다. 내가 주눅들기 싫다. 기죽기 싫고 내가 기준을 세우겠다. 네.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이 공동체 생활이니까 개성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꾸로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렇지. 거꾸로. 네. 이 돈 얘기를 계속했는데 근데 이 네. 책은 절반 정도는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니까 그렇다면 내 나를 방식으로 이 시스템에 저항하겠다는 네. 얘기 그리고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 여러 가지 집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회하면 윤경 씨가 네. 젊은 시절 네. 체제 전복을 꿈꾸면서 체제 변혁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시스템에 저항하신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그 학생 우리나라 학생보다 훨씬 귀여운 방식이긴 한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집회 방식, 데모 방식. 이 책 읽으면서 정말 이 저자가 굉장한 상상력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이렇게 감탄을 했던 대목이 사실 좀 데모의 기술이거든요. 네. 데모의 기술 좀 소개해 네. 주시죠. 그래서 보면은 뭐 그 재밌는 게 학생 식당 분쇄 투쟁 뭐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점심 그 데모 좀 읽어보면요. 점심 시간에는 학생 식당 앞에서 100엔짜리 카레를 파는 투쟁도 벌였다. 학생 식당이 너무 비싸서. 네. 그렇죠. 네. 밤을 새워 카레를 만들고 심야에 교실에서 전기를 끌어와 여기저기서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었다. 그러자 이를 어째 학교 건물에 두꺼비 집이 나가서 다음날 학교가 암흑 속에 묻히는 혼란까지 일어났다. 당일 400그릇 정도 팔아치움으로써 놈들을 제대로 혼내주는 등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 가난뱅이의 주머니를 노리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똑똑히 알았겠지. 그래서 너무 이 통쾌한 그냥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데모하고 뭐 이렇게 식당 밥값 내려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때는 학생운동도 그런 때 이렇게 미시적인 문제를 나서면 왠지 체면이 깎이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조국과 민족을 네, 얘기하는데 그렇죠. 모양이 안 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근데 저는 운동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도 안 다녔고 네. 그래서 운동권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집회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책을 그래도 제가 재밌게 본 거는 아까 그 돈 문제랑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운동하는 사람들도 생각 없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선배들이 정해놓은 방식 네. 아니면 그냥 예전에 80년대 뭐 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냥 휩쓸려서 소비를 하듯이 운동도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네. 근데 이 마스모토 하지메가 저는 이제 마음에 드는 거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좀 즐거운 이벤트로 좀 이런 데모의 들면? 기술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치킨을 정말 집에서 아파트 앞에 가서 고등어를 굽는다든가 치킨을 진짜 굽는다든가 뭐 다양한 방식이 있지 않을까. 기발하고 발랄한 이게 이제 방송 용어는 아닌데 그 공권력에 지시게 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아까 말한 그 재미없는 집회들의 대부분이 어떤 그런 것들 소재들이었죠. 구호들을 네. 외치는데 틈새를 자기들이 한국에서도 충분히 해봄직한 것들이 많아요. 네. 그 말씀도 동의하지만 또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마스모토 씨가 똑같은 활동을 일본에서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활동에 대해서 이제 강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입국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억해 보시면 작년 11월에 굉장히 큰 국제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안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상상력을 불온한 네. 어떤 최대 전복을 꿈꾸는 정말로 그런 위험 인물로 분류를 해버렸다는 거죠. 우리 공권력을. 그래서 이거 궁지를 당했어요. 이 정도 상상력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마스모토 씨가 발휘한 상상력도 부럽지만 그 상상력을 상대하는 공권력의 유연함도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돈을 왜 벌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매달리느냐 이 얘기를 해야
사실 정리가 한번 될 것 같아요. 네. 돈을 왜 이렇게 벌려고 하는 걸까요? 그 돈을 잘 안 버시는 분한테 제가 이 질문을. 갑자기 그 유명한 그 뱃사공에 대한 우화가 생각나는데 그 어떤 늙은 뱃사공이 시골 이제 어촌에서 조그만 배 이렇게 뱃사공인데 어부죠 어부. 이렇게 배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부자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고기 많이 잡았냐 하니까 뭐 오늘 먹을 만큼 잡았다. 아니 그럼 지금 아직 한참 날씨도 좋고 그런데 더 나가서 더 잡지 그러냐 그랬더니 뭐 더 잡아서 뭐 합니까? 그럼 더 큰 배를 사서 뭐 집도 키우고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래서 뭐 하냐 물어보니까 부자가 그럼 노후에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편히 쉬면서 살 수 있다. 아니 그럼 내가 지금 편히 쉬고 있는데 왜 나중에 편히 쉬는 걸 얘기하느냐. 이런 우화가 있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면 좀 건방지게 들을 수 있는데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전에 상담한 분도 하여튼 뭐 10년간 재테크를 해서 10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돈 갖고 이제 어디다 쓸 건지 돈 쓸 건지 계획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지금 펀드가 더 오를 것 같고 주식이 부동산이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돈을 못 빼는 거죠. 못 빼는 거죠. 그래서 쓰라 그랬더니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남의 돈인 거죠. 네. 자기 돈이 아닌 거죠. 모시고 살도록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그러면 왜 벌어서 왜 재테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생기면 뭐든 쓰지 않겠느냐.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돈을 모은다라는 것 말고는 돈에 대한 태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목표가 없어요. 돈으로 뭘 할 건지.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 이후로 그 태도로 이제 돈을 대하고 있는데 제가 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배낭여행을 갔을 텐데 그지였죠 행색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가 배낭을 메고 이제 길을 가다가 양복점이 하나 눈에 띄었는데 그 전까지 저는 양복이 한 벌도 없었어요. 20대 중반이었는데 파리였습니다. 근데 그 양복점에 저도 모르게 어떤 양복이 눈에 탁 꽂히는 게 너무 멋진 겁니다. 저도 모르게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옷을 꺼내 입었어요. 배낭여행객 주제. 주제. 원래 하얀색이었는데 더 이상 색깔을 알 수 없게 된 티셔츠 위에다가 그 양복을 이제 입고 거울을 봤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 가격표를 봤는데 가격표가 이게 120만 원. 그러니까 90년대 지금도 비싼 거지만 90년대 중반에 120만 원이라는 건 제가 그때까지 25, 6까지 샀던 모든 옷을 합치고 더 비싼 거예요. 네, 그러게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당연히 왜냐하면 수중에 한 2달 남았는데 일정은 수중에 있는 돈의 총액이 그 정도였거든요. 당연히 옷을 놓고 나와야 되는데 이 거울 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멋진 겁니다. 이 아이를 놓고 갈 수가 없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앉아서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제 전 재산을 걸고 그리고 2개월이라고 하는 미래를 걸고 전 재산과 미래를 걸고 고민을 시작한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이거를 안 사고 2달 동안 합리적으로 돈을 이제 소비한다. 그러면 당장 내일 먹을 게 있고 당장 어쨌든 잘 곳이 있으니까 생기는 작은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하는 행복. 그러면 그 2달치 행복의 합이 내가 지금 이 양복을 샀을 때부터 더 큰가? 아닌 것 같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럼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내가 한 10년, 20년 후에 그때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돌아와서 그때 제일 마음에 드는 양복을 사면 그러면 내가 25살에 놓친 이 행복은 35살에 만회가 되는가? 그건 35살의 행복이고 25살에 누려서 했던 건 영원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 안 왔잖아요. 2달은. 2달은 아직 안 왔으니까 내가 대처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양복을 12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사서 그 양복을 입고 농심을 왔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 행복은 유예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지금 당장은 행복해지기보다 지금 당장은 돈을 적금을 들었다가 나중에 인출해서 행복해지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행복은 적금 들었다가 인출할 수 없는 거다.
돈은 당장 행복해지는데 도구일 뿐이다. 네. 라고 돈에 대한 태도를 결정했어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기준으로 사는데 이제 말씀을 쭉 듣고 또 책도 읽다 보면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다 나중에 행복해진대요. 맞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게 위험할 수 있는 게 그때 양복 한 벌로 인생에 있어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게 매번 양복도 모든 것에 같이 우선하고 아파트도 우선하고 집도 우선하고 차도 우선하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소비가 우선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사실 저당 잡힌 인생이 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원하는 거죠. 이 자본주의가. 뭐 아이패드 갖고 싶다, 아이폰 갖고 싶다, 이제 2 나오면 2 또 최신품 가져야 되겠다, 막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항의 방법은 갖고 싶다는 그 욕구에 있어서 그걸 바로 실현하는 게 아니라 그 행복감을 좀 밀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지불하는 대가만큼 가치가 있느냐. 다른 건 몰라도 소비에 있어서는 행복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헷갈려요. 근데 이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물론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이 제가 결정한 돈에 대한 태도가 옳건 그르건 네. 저한테는 맞아요 이게. 네. 근데 태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태도가 반드시 옳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자신만의 태도와 기준이 있다는 건데 지금은 그런 태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내가 돈을 대해야 될까? 어떻게 삶을 대해야 될까? 내 태도가 있은 다음에 나머지를 결정하면 사실은 거기에 이익도 있고 불이익도 따르는데 지금은 태도 자체가 없고 그냥 돈은 버는 거다. 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태도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네. 태도를 가지자는 게 제 네. 말의 골자고요. 앞으로 네. 좀 저렴한 양보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참 맑아. 쫄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 결국 그 얘기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그 굉장한 각오와 그리고 엄청난 결연한 의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해보니 좋더라. 뭐 이런 조금 가볍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책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이 저자가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해답은 결국은 연대할 것, 네. 자치할 것, 기죽지 말 것, 네. 돈에 주눅들지 말 것,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힘내요 노량진박 당신 아직 점잖소 힘내요 노량진박 Never never give up 힘내요 노량진박 당신 꿈이 있잖소 아 힘내요 노량진박 Never never give up 아 힘내요 노량진박 당신 아직 점잖소 아 힘내요 노량진박 Never never give up